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네. 2차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집행이 임박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 경찰 버스가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오늘 사실은 낮에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이다.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재의결 재투표를 위해서 국회로 갔기 때문에 이때가 또 적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하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관저로 모일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제 오늘 오후에 오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집행을 할 때 경찰이 기자들한테 오늘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내일 하는 건가? 지금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소환을 금요일까지 나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나오면 아마 체포영장 청구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체포영장까지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호처장, 경호차장, 뭐 경호본부장 등등등 지금 경호처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더기로 발급받아서 한꺼번에 다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했는데 두 번까지 불응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시한이 금요일이거든요. 나오라고 한 날이. 예. 근데 이날 안 나오면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하루 이틀이 걸리겠죠.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는. 그럼 이제 그 체포영장을 모두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로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체포영장을 굳이 발부받지 않더라도 지금 경호처장이라든지 경호 관련된 거기서 이제 특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르면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모든 그 전망의 전제는 경찰 병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많은 뭐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고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4명이 4인 1조가 돼가지고 네. 한 명씩 뜯어내라.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지시했던 방식 뭐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면 지난번에 2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 800명 이상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오동훈 공수처장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충돌이 되면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고민이겠죠. 근데 이제 법을 집행하는데 원칙과 말하자면 법리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변론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 네. 헬기를 투입해가지고 즉시 불시에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앞에 이제 버스도 있고 철조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제거하거나 하려면은 뭐 장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요.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에 그 경기권까지 해갖고 한 25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각 지방 광역 단위별로 한 20에서 한 4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이 서울 경기 쪽 인력일 텐데 기억해 보시면 12월 3일 날도 그 광역 단위에서 이제 병력을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광역 단위에서 일부 하면 경찰 특공대 규모가 얼추 나올 텐데 그러면 뭐 저는 그런 정도의 물리력이나 병력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찰 내부에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이제 지형 지물도를 놓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살다가 참 별일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5,100만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저도 기자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별의 별일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관저가 이렇게 요새화되어서 이거를 정당한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영장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거를 물리력 규모로 셈하고 그다음에 뭐 그 대통령이 거기에 있냐 없냐 도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장사미사들이 다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참혹한 심정입니다, 사실. 예,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다룬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죠.
12.3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네. 것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네. 지금 그 전날에 또 오동원 네. 공수처장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물었고 그 전날에 이틀 전에는 경찰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고 막 이게 며칠 전부터 이미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으로 보면 이제 영장을 집행하던 당시에 한 유튜브 화면에 그 대통령 전용차로 추정되는 그 벤츠 마이바흐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예. 이 대통령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이 소재 파악을 했다.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엇갈리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네. 거기 관저에 있는 거 아니야? 관저에 있는데 왜 소재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통상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신에 대한 영장도 같이 발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이제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되면 소재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안규백 의원이 발칵 이제 여론을 뒤집은 거죠. 이미 도주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가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예. 하니까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이것도 이게 어떤 모호성을 높이는 대목인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구조를 잘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러겠죠. 예, 예. 근무도 해봤고 했기 그러겠죠. 때문에 근데 이제 용산 관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본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가 대통령 관저가 된 이후에는 방문해 본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모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네. 일부 이제 여권 인사들은 거기 가서 관저에 가서 저녁을 먹고 뭐 술도 그렇죠.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 관저가 그 옆에 이제 말하자면 합참의 관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관저 이렇게 다 이렇게 관저 있는 이른바 이제 관저촌이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는 대법원장 관저도 네. 있고 그 옆에 또 국회의장 공관도 네. 있고 뭐 다 몰려 있어요 거기에. 네. 예. 근데 여기가 지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구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도피한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도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우리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예.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실 이런 상상은 정치적 수준이 정말 낮은 그래서 독재자가 통치를 오래 했던 나라들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외신에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갔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국회의원은 그 시절 영화에 나오는 수리남 같은 상황이냐 지금 상황이. 수리남이요. 예, 예, 이런 예.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이런 논의를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오마이뉴스가 네. 이제 관저 인근을 멀리 이제 줌을 네. 당겨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이게 그 시설들 이런 거 뭐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얼굴이 워낙 멀다 보니까 네.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보는 순간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걸음걸이라든지 풍채라든지 네. 이렇게 뭐 지시를 하고 또 누가 달려와서 인사하고 네. 뭐 이런 거로 봐서는 이거는 윤석열이네 이렇게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지선으로 보이는 경찰 버스 있는 데까지 걸어 내려와서 뭐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 그 장면까지도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보니까 어떤 제스처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알죠.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긴가민가 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한 남성이 이렇게 와갖고 쭈뼛쭈뼛 오다가 조금 뛰어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는 이게 맞구나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선가 찍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관저 부분을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찍혔고 근데 갑자기 왜 등장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 도주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챙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금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도피설, 도주설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 일부러 말씀하셨다시피 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의 뭐 이를테면 지도자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푸틴이라든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네요. 와병설이 있다 보면은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본인이 건재하다 이런 거를 막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연상된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체제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란하다는 거고요. 대본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와병설이 나면 이른바 이제 가키무샤라고 하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뭐 형상이 비슷한 뭐 이런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것까지 뉴스가 되어야 되냐? 그 결론적으로 가면 지금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지금 자괴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구속영장 신청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전략이긴 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불법적이다, 위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호인단이 얘기했다는 걸 감안하면 어떤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력의 어떤 노선이 있는 걸 텐데 전략이 있는 걸 텐데 그럼 그 전략이라는 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봤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의문점들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합리적인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실제로 지금 청구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많은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위법성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섰다는 인식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와야겠죠. 나오는 순간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수배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체포되지 않습니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살아있으면 경찰이 현장에 잠복하거나 이러고 있다가 바로 체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뭐 형사적으로는 그 체계를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근데 오늘 변호인단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호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가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내란 수괴 법률용어로는. 근데 이 내란 수괴 혐의자가 피의자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피의자가 경호 문제를 얘기하고 나 체포영장은 거부할 거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차라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타당한 지금 상황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하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그게 안 나가면은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예외 없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되죠. 일반적으로는 예. 이게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데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할 거다. 서부지법이니까 이거를 발부를 해준 거지. 중앙지법은 기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서부지법에서는 너무 불리하니 법원이라도 바꿔보자. 뭐 이런 전략의 일환인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법률의 어떤 엄중함이나 체계로 놓고 보면 체포영장은 체포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단계를 더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야 이거는 포기하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서 여기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 그 전략이 되려면 사실 그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체포영장에도 불응했고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은 피의자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략 이거는 사실 뭐 이제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인데 윤석열과 그 내란죄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오대수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잔치를 벌여서 말풍선을 띄워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전략을 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혹은 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사실 오늘 그 얘기도 약간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라고 대변인실에서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대에서 밝혔는데 이게 지금 거기 그 일대를 촬영하고 있는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이게 군사 보호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이 가기는 하네요. 그럼 다 모든 언론에다 고발 조치할 것인가, 뭐 소위 말해서 시범 케이스로 저렇게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MBC랑 JTBC랑 그 한 유튜버가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 제가 알기로 4군데인가 고발이 되어 있었는데 관저 촬영 혐의로 지금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도 추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왜 거기를 찍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법 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 또 대응한다? 뭐 이런 모습도 사실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본인들이 싫어하는 언론만 또 네. 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발한 거 아닌가,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네.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서 탄핵소추 기각 혹은 각하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네. 하고 있어요. 뭐 내란죄가 80%인데 이거를 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소추가 된 게 3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데, 하나가 뭐냐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형법을 위반한 건데, 이 내란죄가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법상의 판단은 이미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형사재판에 들어가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이런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일정 정도 행정적인 징계를 위한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위반했으면 징계, 파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어떤 겁니까? 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어떤 거군, 이 위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를 입증해야겠군, 그리고 이게 행위가 입증된다고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이걸 다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헌재는 형량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고 가겠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재판 때도 예. 그때 소추 현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상의 내용을 빼고 가겠다, 그걸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명백하게 헌법상의 위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전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이건 법률학자, 그러니까 헌법학자나 법조인 중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017년 재판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버나 극우 유튜버나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사실, 팩트가 틀어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을 제외, 아까 이쪽에 소추한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헌법과 개헌법으로 따지겠다, 주로 따지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란 혐의에 대해, 내란 행동, 내란에 해당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헌재 공보관이 기자브리핑을 따로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재판 잘 할게, 예.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이 헌법 위반의 내용도 뭐냐면, 헌법을 어떻게 위반한 거냐, 내란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재판에서 안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개헌법 위반 여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만 형사법상에서의 내란법 혐의를 따진다는 건 처벌을 위한 건데, 그거는 형사법 재판에서 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 피의자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해가지고 본인 계좌로 이제 회사 돈을 계좌 이체를 한 게, 그리고 1년 전부터 그거를 계획한 게 이제 다 발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계좌 이체 증거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상으로 이제 고소를 할 텐데, 이거를 그러면은 해임을 안 하고 배임이나 횡령죄가 확정 판결을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사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또 횡령할 수 있으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임하는 징계 절차는 따로 하고 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하는 건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쉽게 이해되는 비유가 뭐냐면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예. 학교폭력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진단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뭐만 따지면 됩니까? 학교폭력이 있었느냐? 그럼 학교폭력이 있었고 학교폭력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행정 징계를 주기 위해 어느 정도 행위에 해당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진단서라든지 피해 정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민사나 형사로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이거 지금 재의결 투표를 네. 했는데 다 부결됐어요. 네, 그 이름 뭐 쌍특검이라고 불렀었죠. 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내란 특검은 이제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무효 1표로 이제 그 부결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6, 반대 103, 기권 무효 1표 이렇게 해서 그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쌍특검은 현재는 모두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은 바로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 김건희 특검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제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발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 특검 투표 들어가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당론 안 따를 거면 탈당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최소 6표 아니면 7표가 이탈을 했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4표나 5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야권이 다 합치면 192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당론으로 우리가 입장을 정했는데 안 따르면 탈당해 이렇게 겁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 와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망설이는 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은 제거하고 그러면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200의 뚝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표결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는 김상욱 의원 등을 네. 거론하면서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 뭐 이런 거고 이제 겁박이라는 표현을 네. 이제 김한 기자의 좀 해석. 뭐 저의 해석이죠. 근데 이제 받은 사람은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압박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뭐 김혜지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게 출당이나 탈당시키면은 더 백석 밑으로 쪼그라들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서는 더 아슬아슬해지고 그 행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당론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 협복 기간인데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행위에서 어떤 절차적으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면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어긋나지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 이 198, 196이 또 안 됐어. 지금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예. 이런 좌절감도 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임계점 거의 직전에 왔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오늘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당론을 네. 어기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도 가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하라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초선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보통 하네요. 권유는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선수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권유하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선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5선이기 때문에 네네. 4선의 네네. 안철수 대선 의원한테도 주자급이니까.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도 수정특검법 발의 포함해서 네. 이거 지금 제3자 추천하는 거 이것도 민주당하고 상의하겠다라고 방금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다음에 내란 특검은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와 추격자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